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3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지역의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은평에서는 연신내역 인근, 수색 14구역 등 9곳이 선정됐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어디인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벚꽃 명소, 오늘은 양천구로 가봅니다. 봄바람에 꽃비가 내리는 것 같은 아름다운 안양천의 모습과 봄을 만끽하는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집값 안정 대책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대책이 나온 지 2달 만에 2사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서울 지역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어디인지 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21곳입니다. 공급 물량은 2만 5천 가구, 판교 신도시 규모입니다. 이 중 9곳이 은평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역세권 4곳과 저층 주거지 5곳에 총 12,000여 가구가 은평에서 공급됩니다. 역세권에는 연신내역과 녹번역, 세전역 인근 2곳, 저층 주거지에는 불광동 2곳,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수색 14구역과 증산 4구역이 포함됐습니다. 저층 주거지 5곳 중 2곳은 뉴타운 정비 사업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곳입니다. 모든 후보지는 민간 땅으로 지자체가 제안한 곳 중에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 주체가 되어 낙후한 도심의 민간 땅을 수용해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연신내역 일대는 노후도로서는 80% 이상 육박할 정도로 지역의 슬럼화가 일정 부분 있는 상태입니다.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 북측으로는 봉산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남측으로는 불광천과 연접해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후보지 중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증산 4구역,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가 저층 주거지에 포함됐는데 벌써 주민 반대 서명을 관계기관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토지 수용 방식 등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습니다. 수용 방식이 지분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분양가가 2천만 원인데 5년 후에는 2,50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정해져 버린 2천만 원만 주잖아요. 1종은 종상향도 안 되고 2종이 120%를 주는데 그러면 20% 임대하고 20%밖에 안 남는 그럼 메리트가 없는 거죠. 여기에 LH 투기 논란으로 공공에 대한 불신도 커진 상황. 말이 국가기관이지 맨 그 도둑놈들인데 반대 서명 370명 받아가지고 바로 넣었죠. 1년 동안 67%못 받게 해가지고 해지시키고 우린 이건 재개발 가야죠. 정반대의 반응도 있습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진행하다 재개발로 눈을 돌린 수색 14구역은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걸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수색 토지 등 소유자들은 여본 조치가 행운인 줄 알아.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 우린 요번 기회에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신축이 너무 많은 거야. 신축이 많으면은 안 되거든. 왜냐면 노후도가 안 맞아요. 전문가들은 2사 주택공급 대책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의 참여율에 달려 있다면서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민 참여가 50%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LH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익성이 악화됐거나 사업이 부진한 지역은 오히려 이제 사업 추진이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 예정지로 지정되려면 7월까지 토지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에는 땅 주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2일부터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서울 등 선거지역 722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김수영 양천구청장 등 일부 지자체장들도 첫날 사전투표를 마치고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 속 두 번째 선거인 만큼 방역 지침 준수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한 뒤 일회용 장갑을 끼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는 3일까지 이틀 동안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는 7일 투표 당일에는 거주지 인근의 정해진 투표소를 이용해 투표하면 됩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이들이 제시한 양천 지역 주요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지역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지역 공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손영택 공명선거추진본부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손영택입니다. 국민의힘. 네, 우선 본부장님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먼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행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된 것임은 서울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서울시민 세금 약 500억 원이 소요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당원까지 개정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세웠는데요. 현명한 서울시민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이에 대한 심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LH지원의 땅 투기 사건, 김상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차 법원 통과 전에 임대료 인상 등 일일이 그 사례를 열거하기 힘들 정도인 현 정권의 위선적인 부정부패와 또 25번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으로 대표되는 무능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양천 지역의 공약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잖아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또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된 건데 현재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오 후보의 이 주택 공약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을 역임한 경험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서울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공약은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 일관성 없는 안전진단 승인으로 인해서 재건축 소요 연도가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신월 3동과 목 2, 3동의 경우에는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하면서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실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못한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오세훈 후보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반영한 공약으로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제 3선 서울시 의원들이 오세훈 후보를 공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장 시절 무상급식 반대 등을 내세우며 이제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마 이제는 서울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 100%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보다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해서 소득 수준 상위 20%의 학생들에게 지급할 급식비를 차상위 계층, 즉 하위 80%까지는 전액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이제 오세훈 후보의 당시의 얘기였었는데요. 이를 무상급식 완전 반대라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아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공약 사항이나 양천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또 답답하실 겁니다.
저 또한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과 똑같은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답답함과 실망을 희망과 에너지 넘치고 살맛 나는 서울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은 서울부터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손영택 공명선거추진본부장과 연결해서 선거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2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67명 늘어난 32,397명입니다. 서울 지역의 하루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150명을 웃돌았는데요. 유흥업소와 직장, 동호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중랑구 가족, 직장 관련 11명, 중랑구 체육시설에서 10명이 확진됐고 강남구 직장에서도 신규 확진자 2명이 발생해 모두 11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포근한 봄 날씨에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고 있어 추가 방역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5월에서 6월쯤이면 모든 구군의 접종센터를 개소하게 되면서 일반 시민 대상 접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리 알아두면 좋은 백신 접종 전후 꼭 기억해야 할 유의점과 증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이틀 전부터는 음주와 진통소염제 복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진통소염제의 경우 소염제의 기능이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권고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몸살이 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진통제, 예를 들어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몸살이나 열이 날 것을 대비해 접종 전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접종 전에 열이 37.5도 이상 오르거나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는 접종센터에서 30분 정도 머무르며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종 이후 생기는 통증이나 피로감 등은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지는 만큼 통증을 줄이기 위해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는 게 좋고 열이 날 경우에는 우선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일단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접종 이후에는 당일 목욕이나 과도한 운동 그리고 이제 물에 접촉하는 행동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39도 이상의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거나 예방접종 부위에 멍이 크게 들거나 출혈이 발생할 경우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호흡 곤란이나 현기증, 경련이 일거나 구토 또는 입술이나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 아나필라시스 사례가 의심되므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 즉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이상 반응이 생기면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고 120일 안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동 아파트 11단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목동 11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D등급이나 2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앞서 목동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지만 9단지는 2차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가 구 홈페이지에 감사 제보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감사 제보 창구를 통해 공직자 비리나 각종 공사 부실 등 위법 부당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감사에 반영되는데요. 다만 감사와 무관한 일반 민원, 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제보할 수 없습니다.
작년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 기억하십니까?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순식간에 물어 죽인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었죠. 날쌘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해 숨지게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스피츠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인도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말리려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 짖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동시에 뭐 거의 으르렁거리면서 그 소형견한테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뭐 이미 손 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서 죽여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2017년에는 유명 음식점 주인이 이웃집 개에 물려 치료를 받다 목숨을 잃기도 했죠.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반려견에 물렸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6,012건이나 됩니다. 신고된 것만 연평균 1,000건에 육박하는 겁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그죠? 무섭죠, 그런 것도. 입마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저희 집 앞에도 이제 큰 개를 키우시는데 입마개 하라 그러니까 욕을 하시더라고요, 주인분께서. 그래서 뭐 말하기도 좀 그렇고 보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 물림 사고는 보통 견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들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개는 진짜 안 문다니까요. 이런 변명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번 달부터 맹견을 키우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그리고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거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시작해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맹견을 키우신다면 1년에 한 번 3시간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매년 보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그냥 있는 존재, 저 멀리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가 필요하다면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드줄도 꼭 한 손으로 이렇게 그냥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손목에 감고 양손으로 보호자들의 요령과 패티켓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반려견 산책 등 나들이가 늘어나는 계절이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는 물론이고 맹견주들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